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이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던 검찰이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그 간판을 내리게 된 건데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번을 달고 재구속 이후 85일 만에 법정 공개석상에 섰죠. 중계되는 재판에선 짧은 발언만 한 윤 전 대통령, 이어진 보석신문에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석방해주면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오늘 고속도로는 명절을 앞두고 미리 고향에 다녀오거나 벌초를 떠나는 차들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재 가장 막히는 노선은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총 정체 길이가 무려 66km인데요. 특히 충청권인 망향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 45km 구간 정체 길어졌고요.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쪽으론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까지 8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쪽으론 진천 지역에서 먼저 막힌 뒤 오창분기점부터 남이분기점까지 15km 구간 가장 길게 어렵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경기권을 벗어나기가 불편합니다.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0km 구간 막히고요.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으론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12km 구간 불편하고 반대 서울 방향은 사고 발생 지점이 있습니다. 경기권인 순산터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매송나들목부터 안산분기점까지 7km 구간 차 간격을 좁힙니다. 오늘 백번고속도로는 경기 북부가 힘듭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 통일로부터 노구 1터널까지 7km 막히고 반대 구리에서 일산 쪽으로는 불암산 터널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 KBS 이윤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펀치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가 전산망에 큰 문제가 생겼죠? 네, 대전에 있는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의 화재로 인해서 정부 업무 시스템 일부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허허. 이제 현재 큰 불길은 일단 잡혔다고 하는데요. 이제 불이 어젯밤 8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정부의 전산자원 관리하는 곳인데 이곳 5층 전산실에서 불이 시작됐대요. 이제 전산실 안에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서 이 배터리와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내리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꽃이 갑자기 튀면서 불이 난 거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다만 현재 이 데이터 훼손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진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대량으로 물을 뿌리는 대신에 연기를 먼저 바깥으로 빼고 온도를 계속 낮추는 냉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궁금하신 건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피해 있냐 이 부분이실 것 같아요. 이제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전산실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1명이 경상 입은 정도 인명 피해는 나왔고요. 다만 이번 화재로 인해서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가동을 현재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서비스 대체 사이트를 긴급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장 영향받는 시스템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면 우선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그리고 교통민원24,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허. 또 우체국 예금보험 금융서비스도 마비된 상태라고 해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내 우편과 우체국 소포 배송 괜찮은 거냐 이런 우려 크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우체국 측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우선 오늘이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사전에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해 배송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이제 혹시나 다음 주까지 이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이 접수나 배송이 당장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연 차질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 또 모바일 신분증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정부 사이트에서 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한 간편 인증 시스템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간편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현재로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현재 불길이 다 잡히더라도 화재 열기 등으로 인해서 시스템 복구가 언제 될지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 정부 정보를 계속 받아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전에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큰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첫 번째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의 재판 모습 공개입니다. 네, 전부 다 공개됐어요. 재판 모습이. 네, 이번 주 김건희 여사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이 재판받는 모습이 나란히 공개됐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이 배우자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또 그 모습이 공개된 것 역시 헌정사 처음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재판의 경우 재판 전체가 공개된 건 아니고요. 이 재판 초반에 언론사 촬영이 1분가량 먼저 이어지고 촬영을 마치는 대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재판 김 여사의 혐의 총 3가지인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그리고 또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아직 특검에서 수사 중인 기소 전 사건들도 있는데, 김상민 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이나 서희건설 인사청탁 관련 내용, 여러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김 여사 측 우선 첫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틀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공개가 된 거죠.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이 재판받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이 특검법에 따라서 모든 재판 과정이 녹화, 공개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굉장히 희고 짧은 머리에 체중도 많이 빠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역시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선 모든 공소 사실 부인한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 총 5가지인데요. 우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그리고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이 심사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어서 폐기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있었던 혐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판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보석 신문도 열렸죠? 네, 이번 첫 재판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뒤이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측에서 신청한 이 보석 신문이 뒤이어 열렸습니다. 네.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앞선 그 내란 혐의 재판에 이미 10여 차례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이번에 보석 신문이 잡히니까 재판에 출석한 거 아니냐, 이거 사법 쇼핑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이런 비판까지 좀 나오긴 했습니다. 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건강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평짜리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석을 인용해주면 아침과 밤에 운동을 조금씩 하고 당뇨식으로 식사도 하면서 사법 절차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온 만큼 건강을 회복해서 재판 참여하겠다고 설명을 한 건데, 이 재판부가 구속된 상태에선 그럼 계속 법정에 안 나올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주 4, 5회 출정이 쉽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8분가량 직접 발언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만 발언 내용과 달리 법무부 측에서는 독방 크기가 1.8평이 아니라 3평 남짓이고, 그리고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좀 윤 전 대통령의 설명과 충돌하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국 그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가능성이 있겠냐? 뭐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측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특검 소환과 재판에 계속 불응해 왔던 걸 지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 신속한 재판이 어렵게 된다 이런 점을 꼬집었습니다. 보석 될까요? 네, 뭐 정치권 예상 좀 대체적으로는 보석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혐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이게 보석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이게 이번 사건이 국민 여론이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보석에 대한 어떤 반발 여론을 의식할 거라는 관측이 많고요. 다만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도 함께 구속된 상태로 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최초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보석 가능성이 일부 있지도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석 여부 발표될 때까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합니다. 어제 법이 통과됐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된 겁니다. 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가 되는 건데 이 민주당에서 줄곧 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공언해왔잖아요. 결국 추석 전에 직전에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검찰 권력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반면 국민의힘에선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쪽 반응은 어때요? 검찰 내부에서는 좀 분노, 무력감 이런 분위기가 오갔습니다. 우선 검찰 수장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고요. 검찰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법치주의 훼손이다. 그리고 범죄 수사가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 사직 의사를 직접 밝힌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냈음에도 이렇게 법안이 빠르게 통과된 것을 보고 좀 내부적으로 많은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국민들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폐지된 뒤에 이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과연 잘 안착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쟁점인데요. 우선 앞으로 정부가 1년간 유예의 시간을 갖고 총리실 밑에 검찰개혁 TF를 설치해서 각각 1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고 이 민주당과 협의해서 세부 방안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경찰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 본래 검찰이 이를 보완을 해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당장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검찰의 이 직접 수사권 외에 보완 수사권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존 검찰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할할 건지 형사 시스템 어떻게 재편할 건지 이런 과제들 잘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한미 관세 협상 논의 미궁 속으로 입니다. 뭐 양쪽이 아주 팽팽해요.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결국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장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에 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관세 협상 관련 우리 입장을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가장 큰 쟁점은 이 지난번 한미 관세 협상 때 합의문이 따로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를 대출이나 보증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 반면에 미국 정부 측에선 지금 현금 투자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4,100억 달러 정도 규모니까 정말 3,500달러면 이걸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면 외환 위기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한국 정부 투자 금액을 3,500달러에서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투자금이 5,500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돈을 이제 현금을 높여서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500달러면 제가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뛰어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죠. 이런 정도는.
네, 우선 액수 자체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존 3,500달러를 현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안 되는데 정말 투자액 증액이 요구된다면 상황이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일부 외신 인터뷰에서 현금 전액 투자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이 다시 IMF를 겪게 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선 지금 계속 현금 투자를 원한다면 상설 통화 스와프가 꼭 필요 조건이라고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라고 그 합니다. 통화 스와프를 해야 외환 위기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다는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측 요구대로 우리가 현금을 이제 3,500달러를 투자를 했을 때 외환 보유액 대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내에 달러가 사라지고 이제 국내 환율 급등 같은 외환 위기가 좀 초래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이 뻔하니까 우리나라는 이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중앙은행, 양국가 간의 중앙은행이 계약을 통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달러를 빌려서 투자하는 통화 스와프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아직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과의 어떤 통화 스와프 관련 실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주식시장, 환율시장 좀 휘청이고 있죠. 네, 어제 기준 이제 코스피 3,400선이 무너졌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1,41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그제랑 비교를 하면 2.4% 넘게 떨어진 수준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뭐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관련 발언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런 점들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좀 작용한 거로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관세 협상 결론을 내려야 더 큰 국민 피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뉴스펀치 1, 2, 3였습니다. KBS 이윤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7분입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보죠. 기상청의 송소진 씨. 주말인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아서 가을 라떼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28도, 부산 29도, 제주 27도, 광주와 강릉 26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서늘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오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이 서쪽 지역은 10에서 60mm, 동쪽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낮에도 서늘할 전망이고요.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직전에 벌초하거나 또 미리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로 오늘은 새벽부터도 고속도로 지방 방향 정체가 빠르게 늘어 있었습니다. 최대 정체 시간인 지금 서울에서 부산 또 목포까지는 원활할 때보다 1시간 20분씩은 더 걸리고 있는데요. 역시 충청권이 가장 혼잡해서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 망향에서 남이 분기점까지와 신탄진 일대로만 모두 58km 구간에 걸쳐 밀려 지나고요. 이전으로는 동탄 분기점 부근 2, 3차로와 서울 쪽 서해안선 순산터널 3차로 모두 사고로 차단되면서 후미 정체 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 서해대교 부근 지나시기도 크게 더딘 흐름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와 서종 부근 주춤하다가 설악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 처리 구간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방향 김포 1차로의 사고 여파도 뒤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했는데요. 이번 방미의 그 성과와 남은 과제, 홍연익 전 국립외교원장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홍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총평 한마디 해주시면. 네.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번 유엔 외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그 경제가 어려운데 앞으로 향후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AI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건 최고의 선진국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도하는 국가로서 AI의 미래의 그 부작용이나 또는 그 어떤 빈부격차 심화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또 위험성도 경고하면서 우리가 이 AI를 잘 활용하는데 선도하겠다라는 거를 가장 크게 강조를 했고요, 대통령이. 그다음에 우리가 한반도에서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또 제시를 해서 한반도의 외교 관계도 정상화하는 그 모습. 예.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도 베센트 재무장관 만나서 지금 현안을 또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뭐 유엔에서 연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복귀했다. 또 다자주의 협력을 우리가 앞장서겠다.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 등등이 이 우리나라 외교가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를 넘어서 책임 있는 강국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뭐 양자회담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그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용적인 그 세일즈 외교도 하는 네, 그런 네.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방금 처음에 얘기한 AI 세션에 이제 그 좌장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유엔 안보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8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그래요. 근데 80여 개국 정상들 앞에서 이 AI가 우리에게 희망만 주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책임 있게 서로 협력을 도모하지 않으면 향후에 인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내달의 그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서의 회담에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거를 천명을 한 셈입니다. 예. 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 교류를 뜻하는 익스체인지, 또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또 비핵화를 의미하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이 앞자를 따서 END, 엔드 구상을 밝혔어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엔드라는 건 뭐 하는 건데요. 뭘 끝내냐 하면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는 교류 협력을 하고 북미 간에는 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우리는 비핵화가 크게 진전이 안 돼도 우리는 승인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에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김정은 만나서 비핵화를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비핵화 했는데 처음에 교류가 이제 조금 좀 지금 상황에 비하면은 교류는 좀 멀리 떨어진 듯이 보이죠. 그러나 이제 그 연설 앞부분에서 남북 간에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북한의 위해되는 행위를 일치하지 않고 이 상호 교류 협력해서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의미를 이미 그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요거는 엔드라고 하는 요 영어의 엔드라는 말이 딱 떨어지니까 저 상호 체제 인정 대신에 교류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일절 우리 쪽 제안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데 이게 교류가 되겠어요? 남북 간의 교류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지금 정부 당국자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이 지금 남북 간에 지난 정부에서 너무 관계가 멀어지고 상호 간의 적대심이 너무 깊어져서 지금 당장에 좋은 관계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 번 대통령이 강조하듯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일 우려하는 체제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위해되는
되는 행동은 일치하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계속하고 네. 어떻게 보면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만을 가지실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왜 자꾸 양보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지금 남북 간의 적대감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채널이 개설돼야 되고 대화 채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화가 정례화되고 그리고 상호 신뢰가 쌓여야 군사 합의도 복원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계 정상화까지는 우리가 조금 좀 북한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뭐 초조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의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거나 관계가 개시되면 그것이 이제 큰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북한의 그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결국은 언젠가는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그런 메시지죠. 뭐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민간 단체가 대북 비라 보내면 북한에서 오물 풍선 보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트니까 북한에서도 또 뭐 괴음 그렇죠. 이상한 네. 방송 틀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대북 비라도 일단 중단된 상태고 오물 풍선 없어졌고 방송 서로 안 하고 있고 뭐 네. 이런 정도이지. 뭐 9.19 군사합의 복원하려면 그 휴전선 인근에서의 그 군사 훈련 같은 것도 중단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중단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기 수순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8월 달에 큰 훈련도 했지만 을지 프리덤 훈련도 했지만 또 프리덤 엣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미일 3국이 이렇게 공동훈련하는 겁니다. 제주 남방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예. 한미일이 같이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전단살포 중단했고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 중단했고 그다음에 일반 방송도 중단했죠. 북한 비난하는 방송 다 중단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9.19 군사 합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휴전선 인근에서의 그 집중 사격 훈련이라든지 NLL 인근에서의 사격 이런 것이 굳이 우리가 그곳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후방에서 한다든지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더라도 그 방어훈련 중점으로 하고 우리가 공격하는 또 훈련이 일부러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북한이 보기에는 자기들 침략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이를테면은 좀 줄이거나 생략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이니셔티브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통일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하다못해 이제 9.19 군사 합의 자체를 통일부는 빨리 복원하자 그러는데 국방부에서는 이게 통일부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그 관할 자체가 국방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뭐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 북한의 두 국가론 두고도 이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 두 국가 아니냐. 유엔 동시가입하면서 사실상 두 국가다라고 인정하는 식한 발언을 하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전혀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건 뭐예요? 이게 오늘도 뭐 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인터뷰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그 대한민국 정부에는 전부 실용파지 이렇게 뭐 의견 차이가 심각하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상 유지가 중요하고 임기 초니까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그 고위 관료가 있고요. 또 다른 측에서는 지금 북한이 적대적인 이국가론을 얘기하는데 이대로 안주하다가는 계속 이게 굳어진다. 따라서 뭔가 현상을 변경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따라서 북한과의 지금은 북한이 주장하는 건 적대적 이국가론입니다. 그 적대적 이국가론을 일단은 나쁘지 않은 이국가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이국가론으로 또 계속 전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락 실장이 얘기하는 그리고 남북 기본
기본합의서에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 두 국가가 아니죠. 두 체제. 그 나라는 하나를 지향하지만 체제는 지금 두 개를 인정해서 평화 공존하면서 나중에 남북 공동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통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속도의 약간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큰 의견 차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두 국가론을 뭐 사실상 인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인정한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다 그랬지만 그게 북한을 핵을 보유를 인정하는 거냐라고 그러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 그래야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가진 건 사실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측면에서 우리 그 내부에서도 국가 지도급 인사 중에서도 사실 북한이 저렇게까지 휴전선 꽁꽁 닫아 걸고 장벽 세우고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인데 우리가 그걸 현상을 변경하는 거는 결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현상을 변경시켜 나가느냐. 이런 약간의 의견 견해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이번에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한 후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시켰어요. 이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의식한 우리 정부의 조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만났는데요. 여기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북한의 핵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이고 미국도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김정은을 만나서 카드로 조금 그 비핵화에 대해서 완화된 표현을 쓸지는 모르지만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뭐 아니면 CVID 가역 불가역적이고 돌이킬 수 없고 완전한 이 그 비핵화 이거를 아직은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일 장관으로서는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보통의 표현인데 북한 비핵화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건 다분히 일본의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의했다라고 함으로써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되도록 하는데 결코 이것이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핵화의 프로세스는 일단 1단계 중단,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 그런데 이 중단 단계에서부터 대북 제재를 일정 부분 풀을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동결부터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결이 중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위성락 안보실장 우리 프로그램 나왔을 때 동결 그다음에 축소 그다음 비핵화냐 그랬더니 본인은 자꾸 동결이라기보다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더 쉽게 해주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중단 단계에서부터 대북 제재 일부 완화에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정부 때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요구했는데 트럼프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다 지금은 김정은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한 셈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갔죠. 더 나간 거예요. 하노이에서의 요구는 영변의 핵을 완전히 폐기할 테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11개 중에 5개를 해제해달라 이거였는데 거기서 중단만 하더라도 폐기가 아니라 중단만 하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 이거는 트럼프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김정은 만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선 국내적으로는 아니 중단만 해도 제재를 해결하면 어느 세월에 비핵화가 되겠느냐. 그냥 핵 보유 국가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당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유엔 연설에서도 다 나오는데요. 그걸 다 설명을 했죠.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단계로 지금 진전되고 있고 특히 3년 동안에 완전히 비핵화 문제를 별도의 문제로 그냥 방치하는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에 5개, 10개에서 지금 50개 이상으로 가고 있다. 5년 뒤에는 100개가 넘어간다.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다. 따라서 일단 중단만 시키는 것도 상당한 진전으로 간주하겠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아니냐. 그래서 중단만 시키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단계로서 인정하고 제재 완화까지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정책이다, 실용적인 정책이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인식에 동의하시는 건데 네. 그러나 유엔 그 총회에서의 그 연설이 공개되자마자 이제 일제히 우리 보수 언론들은 보수 언론은 그렇겠죠,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인식보다 더 나가고 있다 네, 네. 이러면서 네. 북한의 핵은 우리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 미국을 겨냥한 카드로 인식을 한다든지 네. 북한의 핵 능력을 거의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이라든지 네, 네. 이러면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이제 오히려 나서야 될 판인데 네. 이런 걸 다 인정해 갖고서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을 하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우리가 지금 핵을 만드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차기 정부에서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한다기보다 한미 간의 확장 억지를 더 구체적으로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강화하는 그쪽에 신경을 쓰지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는 건 일체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지금 그렇게 우리 그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계속 증강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강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중단을 그러니까 시킨 대북 게 강경 중요합니다. 노선으로 3년을 계속 네. 하니까 오히려 훨씬 강화되지 네. 않았느냐 그 네.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에 결국은 이렇게 방관한 거의 이면에는 엄청난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항복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항복했습니까? 오히려 중국하고 교역은 90%의 교역을 중국하고 하면서 계속 교역은 이어가고 러시아하고는 동맹까지 체결해서 파병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 이득과 군사적인 기술까지 다 해서 이제는 대륙간 탄도탄 완성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을 묵과하는 것보다는 동결이라도 빨리 시키고 그다음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시킨다면 그거는 굉장한 진전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는 평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3년에 그 강경 노선의 결과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반론을 펴신 그게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정부는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물러섰으니 트럼프, 김정은하고 잘해봐라라고 이제 했다는 건데 네. 그러나 하노이에서 트럼프는 영변 다 포기할 테니 제재 5개만 풀어줘를 노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예스 할까요? 예스할 가능성이 커져. 커졌어요? 네, 크죠. 왜냐하면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니까. 그때는 자기가 그 낸시 펠로시라고 그 하원 의장 있잖아요. 민주당 하원 의장입니다. 여소야대 입장했죠. 그때 민주당에서 만약에 하노이에 가서 김정은한테 섣불리 약속하면 진짜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고 보수 언론, 미국의 많은 언론들도 김정은하고의 약속을 안 하고 오는 게 최선의 결과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예. 이 국내 정치에 워낙 민감한 트럼프로서는 김정은이 또 다른 그 영변의 핵 완전 폐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를 내놓지 않으면은 제재 완화 어렵다라고 그때는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용도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노벨스 평화상을 타야 되고 자기가 국내적으로도 지금은 자기의 참모들을 전부 그 당시에는 자기의 반대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의 모임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아하.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국무장관, 국방장관 할 거 없이 한마디라도 반대하면 바로 경질할 예, 수 있는 예, 충성파들로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는 지금 자기의 거의 독주를 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트럼프로서는 지금은 일단은 김정은을 만나야 된다. 이번 트럼프 유엔 연설에도 나왔지만 7개의 전쟁을 자기가 끝내려고 노력하거나 끝냈는데 유엔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전화 한 통화 격리 전화 안 했다 그러는데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 김정은을 만나서 요거를 해야 결국은 요번에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중단만 해도 일부 제재 완화하고 네. 그리고 축소 협상에 들어가고 이런 프로세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 게 한반도의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첫 중요한 징검다리를 놨다. 그래서 이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도 조금 진전되면 알겠습니다. 평화 협정도 체결하고 해서 하겠다. 그러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뭐 에이펙에 트럼프가 온다 그러는데 판문점 같은 데서 김정은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있어요? 저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50% 이상? 네. 네. 왜냐하면은
이 베이징에 간 거 자체가 6년 반 만에 갔거든요. 6년 반 만에 김정은이 간 거. 김정은이 간 게요. 그 아버지인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 2000년에 예, 만나기 예. 전에 그 전까지는 중국을 한 번도 6년 동안 방문 안 하다가 맞아요, 했고요. 맞아요. 2018년 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후에서 4번이나 방문했거든요. 그거는 알겠어요. 이게 다 준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게 점치시는 거네요. 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원산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경제 분야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은 근데 한미 간에는 지금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도 일부러 만나고 네. 경제적 합리성 있는 요구를 해라라고 요구했는데 당장 그 다음날 트럼프는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네. 빨리 내라. 네. 지금 서로 막 더 센 카드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삽바 싸움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려워 보이지만 거꾸로 아주 쉽게 타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마음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처음에는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뭐 우리 뭐 교회를 뭐 습격하느니 뭐 예. 미군 무대를 뭐 군이 가서 뭐 숙청과 혁명 뭐 이런 얘기 쓰다가 그런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나는 미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계속 지지할 거다. 예.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있겠다 글로 써서 주기까지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않고 베센트 재무장관만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미국이 지금 경제를 살리고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조선이나 원자력이나 뭐 AI나 뭐 IT에서 예, 한국이 예. 중요한 파트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잘 돼야 미국도 잘 되는 것이지. 아니, 글쎄. 만약에 3,500억 달러 투자하면 우리 IMF 사태 맞는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는데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계속 강수예요. 네. 근데 아직 바뀔- 한 달 여유가 있죠. 바뀔 수가 있다. 저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오면서 네, 그때까지는 타결될 수도 타결이 있다. 될 가능성을 저는 크게 봅니다. 그 트럼프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을 질타하고 기후 위기는 사기극이다 이렇게 막 표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론을 얘기하고 네. 이게 도대체 세상이 완전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게요.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한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는데 안보도 뒷받침해주고 참 고마운 나라인데 지금의 미국은 어떻게 보면 유엔에 가서 유엔을 욕하는. 그러게요. 유엔에 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홍보를 잘하는 분 같은데 홍보를 유엔에 가서 유엔을 비판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기후 위기는 사기극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저 관세 문제도 자기는 잘했다라고 그러고 그 불공정한 무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는 할 수 없이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민 문제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연설에서 얘기했냐면 저는 그 부분에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린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집권한 이후로 한 명의 불법 이민도 없었고 유럽은 바보같이 그 불법 이민 용납해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했고 기후 변화도 괜히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해서 에너지값만 올려놨고 그 동안에 중국이 부강하게 됐고 도대체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앞장서 깨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 같은 그렇죠. 희한한 모습이에요. 그 부분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5, 6년 전부터 글로벌 이니시어티브를 4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개발 이니시어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시어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시어티브. 요번에 텐진에서 SCO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을 하면서 알겠어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시어티브. 네. 중국은 국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만의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이 점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유일한 동맹 국가라서 어떻게 못하지만 희한한 인간 트럼프의 시기를 잘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잘 견디고 여야가 다 단합해서 어떻게든 변화실 조금이라도 시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될 시기입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자, 국립외교원의 홍현익 전 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이의 제3 한강교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